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유럽 봉건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학습한 내용이 상당하죠. 그리고 개념도 용어도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한번 훑어보고 오늘 수업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세계 4대 문명이고, 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서양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라고 했죠.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지중해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리스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으로 꼽히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이 그리스 발칸반도 북쪽 지역에 있었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던 도리스인들에 의해서 이 미케네 문명이 파괴가 되었고, 이 도리스인들로부터 그리스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규모 도시국가, 즉 폴리스를 세웠다고 했죠. 그 결과 그리스 내에 이 수많은 이 폴리스들이 형성되기에 이르렀고, 그중 가장 유명한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폴리스라고 했죠. 이 아테네폴리스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유는 그 당시 동시대에 어떤 국가 왕조에 비해서 어찌 보면 가장 훌륭한 정치체제를 구가하고 있었던 폴리스라고 했었죠. 어찌 보면 현대 민주정치의 원형이라고도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아테네의 정치체제였어요. 이 아테네폴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전체가 나름의 좀 연합을 하게 되었고,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아우르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조가 이 그리스 지역을 침공하는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했다고 했어요. 아테네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수많은 폴리스들이 이 그리스 연합군이 되어서 이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했죠. 페르시아 전쟁 승리 이후에 아테네폴리스의 민주정치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스 전체는 아테네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체제로 운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아테네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체제를 시기 질투하는 또 다른 폴리스가 있었다고 했죠. 아테네폴리스와는 상반되는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스파르타폴리스였어요. 이 스파르타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구축되었고, 아테네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파르타폴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 그리스 내의 수많은 폴리스들은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상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결과 그리스 전체가 쇠퇴하게 되었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었던 마케도니아라는 왕조가 그리스 전역을 지배하는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 그리스 전역을 지배한 마케도니아 왕조에 유명한 왕이 누가 있었다고 했죠?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있었다고 했죠.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 전역을 지배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동쪽으로 눈을 돌렸다고 했죠. 이 당시 그리스를 침공했었던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기원전 334년에 10년간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동방 원정을 통해서 기어코 페르시아마저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이집트 지역도 장악하고,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지금의 인도의 서북부 인더스강 유역까지 알렉산드로스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스 문명과 페르시아 문명이, 두 거대한 문명이 한데 아우러지게 되는 이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개막된 이 시대를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어찌 보면 유럽의 동쪽에서 이렇게 서로 발전, 쇠퇴를 거듭하고 있었을 즈음에 지중해 동부에,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던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 조그마한 소도시로 로마라는 이 소도시가 있었다고 했죠. 로마는 비록 조그마한 도시로 출발했지만 기어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강자인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전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유럽이 이 로마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거대한 문명권이 형성되었고, 유럽 고대 문명의 역사는 무엇이다? 바로
로마다라고 일컬을 만큼 로마가 전 지중해, 전 유럽의 역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도 이 천년만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로마의 전성기도 결국엔 쇠퇴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왔다고 했죠. 그 시기가 한 기원 후 4세기경이 됩니다. 이 기원 후 4세기경 로마가 쇠퇴하고 있을 즈음에 아직 로마의 문화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로마 북쪽에 북유럽 지역에 게르만족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게르만족들은 그 당시 아시아에서 건너온 훈족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결국에 새로운 영토를 찾고자 훈족의 압박을 피하고자 이 로마 지역으로 남유럽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는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되었다고 했죠. 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결국 그 이전부터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결국 쪼개지게 되었고 이후 동로마는 천년가량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년가량 지속이 되었지만 결국 서로마는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략, 이동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했다고 했죠. 그 결과 서유럽 일대는 그야말로 카오스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로마라는 행정부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서유럽 일대는 여러 게르만족의 일파들이 여러 왕국들을 세워서 난립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여러 게르만 왕국 중에 우리가 눈여겨봤던 왕국이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죠. 왜 프랑크 왕국을 우리가 눈여겨봤냐면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단명한 반면에 이 프랑크 왕국은 나름 오랜 기간 그 왕조가 유지되었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서로마가 차지했던 서유럽 일대를 거의 모든 영토를 프랑크 왕국이라는 이름하에 통일을 시켜서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혼란에 빠졌던 서유럽 일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왕국이 프랑크 왕국이라고 했어요. 특히 이 프랑크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을 구가할 수 있었고 특히 이질적이었던 게르만족과 로마인들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이름하에 한데 뭉쳐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라는 왕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리로 개종한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죠. 이 클로비스 왕의 로마 카톨릭 교리로 개종으로 이 로마인과 게르만족 간의 이질감이 덜해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카롤로스 대제 때는 과거의 서로마 영토를 대다수 프랑크 왕국이 회복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당시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이 유럽 세계의 정신적 지배자였던 크리스토교의 리더, 이 교황이 이 카롤로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서 임명을 하게 되고 어찌 보면 로마인들이 봤을 때 야만 민족이었던 게르만족이 이 로마 황제로까지 즉위하게 되는 아주 정말 멋진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역사적 순간까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프랑크 왕국도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결국 분열의 시기가 오게 되고 그 당시 게르만족보다 더 위쪽에 있었던 노르스 게르만의 약자인 노르만족들이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나마 안정을 추구했던 서유럽 일대가 다시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를 우리는 서양 중세 시대라고 하고 그 서양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요소가 오늘 선생님이 제목으로 적어놓은 봉건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주요 핵심 내용이 바로 서양 중세의 봉건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제 오른편에 다시 한번 도식화시켜 봤어요. 먼저 게르만족의 이동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로마가 동서로마로 쪼개졌다고 했죠. 동로마는 이후에 1000년가량 지속이 되었지만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서유럽 일대가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지역이 바로 유럽 전체가 아니고 이 서로마가 장악했던 서유럽 일대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서양의 역사를 설명할 때는 전체 유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서유럽 중심으로 아마 역사가 전개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로마라는 이름하에 전 유럽이 동일한 문명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되고 난 이후에 서유럽은 서유럽대로 동유럽은 동유럽대로 서로 다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사의 대부분의 역사는
서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서유럽일 때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겪었지만 이때 나름의 안정을 추구했던 왕국이 프랑크 왕국이었어요. 프랑크 왕국 카를로스 대제 때 전성기를 구가했고, 하지만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카를로스 대제가 자신의 세 아들에게 이 영토를 분할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교과서 115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거대한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그 다음에 동프랑크로 분열이 돼요. 이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되는 조약이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이라고 있는데, 이 메르센 조약의 결과로 중프랑크의 일부를 또 동프랑크와 서프랑크가 잠식하게 되고, 그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의 모습이 현재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토와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원형이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프랑크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을 추구했지만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게 되고, 또 분열에 덮친 격으로 그 당시 게르만족보다 더 위쪽에 있었던 놀스 게르만이라고 하는, 북쪽 게르만이라고 하는 노르만족들이 대거 또 남쪽으로 이동해 와서 서유럽 일대를 다시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 노르만족들이 휘젓기 시작하는 그 지도가 또 교과서 115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115페이지 아래쪽에 노르만족의 이동이라고 우리 지도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지도 중에 딱 한 곳을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해 두어야 돼요. 서프랑크 북부 지역에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있어요. 서프랑크 북부 지역에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빨간색, 파란색, 어쨌든 자신의 눈에 확 띄게 표시를 해 두세요. 제가 오늘 수업 후반부에 그 노르망디 공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다시 서유럽 일대가 좀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겪는 서양 중세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노르만족의 이동으로 서유럽 일대가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겪게 돼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이야기 드렸듯이 서양 중세시대의 시작이 바로 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서양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제도가 제목에도 써놓았듯이 바로 봉건제라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봉건제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봉건제는 이 서양사에서만 언급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동양사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나름 중국의 최초 왕조는 아니지만 나름 최초 왕조라고 평가받는 최초 왕조는 아니네요. 최초 왕조는 하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주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주 왕조에서도 실시했던 제도가 봉건제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봉건제도라는 것은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우선 근데 공통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이 봉건제라는 것은 무엇을 매개로 한 계약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땅을 매개로, 봉토를 매개로, 땅을 봉토라고 하는 거예요. 봉건제 체제 내에서는 봉토를 매개로 한 계약관계다, 약속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동양의 중국사에서는 주 왕조가 실시했던 것도 봉건제고, 서양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제도도 봉건제도인데, 이 봉건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토지를 매개로, 봉토를 매개로 한 약속,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서양 중세의 봉건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봉건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요소. 주종제와 장원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주종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 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정확히 이해하려면 한문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되게 어떤 개념을 표현할 때는 순우리말이 거의 없어요. 순우리말이 거의 없고 전부 다 한자를 이용한 단어들이 질비해요. 이 주종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종제 뜻이 뭐냐면 주자가 주인 주자. 주인이 있으면 누구도 있죠? 그렇죠. 주인을 따르는 종도 있겠죠. 주인 주자, 따를 종자 말하는 거예요. 주군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된 자와 그 사람을 따르는 자 간의 약속 관계를 주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봉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을 매개로 한 약속 계약 관계다? 그렇죠. 땅, 토지, 봉토를 매개로 한 계약 관계라고 했죠. 그 봉토를 매개로 한 계약 관계와 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주종제예요. 자, 주종제. 무엇을 매개로 한다? 바로 봉토를 매개로 한다는 거예요. 봉토. 봉토가 토지 말하는 거예요. 토지. 봉토를 매개로 주인된 자와 따르는 사람 간의 계약관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또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관계냐면 기사와 기사 간의 약속,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 기사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대체 기사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기사라는 사람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원래 이 로마 시절 때는 이 기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불러서도 안 되고. 이 기사라는 사람은 어떤 무슨 우리 공무원 직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토지와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실력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사로 친다면 한국사에 우리 통일신라 말기에 신라 말기에 어찌 보면 왕건, 궁예, 견훤 같은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호족이라 부르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병과 토지를 사적화시키면서 중앙정부의 토지를 받고 있지 않는 지방의 실력자들을 우리 한국사에서는 호족이라 불렀잖아요. 호족과 기사는 딱 들어맞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프랑크 왕국으로 인해서 안정화를 어느 정도 취했지만 다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노르만족들이 이동하는 요 시기에 서양 중세 시기에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이런 서유럽 일대에서 사병과 어느 정도 토지를 보유한 실력자들을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그냥 쩌리 민중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돈도 많고 또 그리고 사병도 있고 영토도 많이 가지고 있는 실력자들을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사들도 가지고 있는 토지의 크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거느리고 있는 사병의 숫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토지가 크고 사병이 크면 클수록 주종 중에 어디에 속하겠어요? 그렇죠. 주에 속하게 됐죠.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사병이 적고 그리고 토지의 넓이도 작으면 주보다는 종에 위치게 쓰겠죠. 하지만 또 이게 어떤 기사는 주다, 어떤 기사는 종이다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주와 종의 중간자적인 기사도 있어요. 토지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야. 약간 중간자적인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사와의 관계에서는 따르는 사람,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보다 세력이 작은 기사들 간의 계약 관계에서는 주가 될 수 있어요.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제가 한번 도식화시켜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주종제는 주인된 자와 따르는 사람, 기사와 기사 간의 계약 관계라고 했죠. 자, 기사와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봉토를 매개로 한다고 그랬죠. 봉토를 매개로. 그래서 땅이 많이 있는 기사가 내가 이 넓은 영토를 내 영향력 아래 내가 직접적으로 다스리면 좋겠지만 그럴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해보자면 선생님이 중상고등학교라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기사라고 쳐봐요. 내가 내 사병들을 거느리고 1학년 땅, 2학년 땅, 3학년 땅을 다 직접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내가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쳐봐요. 내가 끼케야 다스릴 수 있는 영토는 1층밖에 없다고 쳐봐요. 1층. 그래서
나를 따르는 새로운 기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영토는 적고 사병도 적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을 한 명 선정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1학년 땅을 주는 거예요. 1학년 땅을 근데 주는데 공짜로 주는 건 아니겠죠. 그죠? 만약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1학년 땅을 준 하사한 그 기사는 무조건 나를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기사에게는 2학년 땅을 주고 거기를 다스리라고 시키고 만약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네 사병을 이끌고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또 어떤 기사에게는 또 3학년 땅을 주겠죠. 그죠? 또 똑같은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토지와 사병이 규모가 사이즈가 큰 기사가 주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 규모가 작은 기사가 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와 주가 되는 기사와 종이 되는 기사가 서로 뭔가 거래를 한다 그랬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일단 선생님이 중상고라고 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기사인데 내가 이걸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나보다 세력이 작은 기사에게 1학년 땅을 주었다고 했죠. 1학년 뭐? 땅을 주었다고 했죠. 즉 봉토를 주는 거예요. 봉토를 일단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기사는 그냥 공짜로 그걸 낼름 먹느냐? 이 사람도 받았으니까 뭔가 죄송합니다. 뭔가 나에게 주어야 되겠죠.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돼요. 나에게 1학년 땅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그 1학년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네가 알아서 갖대. 내가 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너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어야 할, 또 나에게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가지고 이 봉토를 받은 기사는 주가 되는 기사에게 충성과 봉사를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찌 보면 거래와 같은 거죠. 만약에 주가 되는 기사와 종이 되는 기사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주가 되는 기사는 종이 되는 기사에게 영토도 주고 또 주가 되는 기사는 종이 되는 기사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 종이 되는 기사는 주가 되는 기사에게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서로 주와 종이 되는 기사가 한쪽이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이 계약관계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관계는 없어지게 되는 걸 가지고 이 주가 되는 기사가 종이 되는 기사의 영토를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 내 약속 안 지켰으니까 1학년 땅 다시 내가 회수할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종이 되는 기사가 뭔 소리야? 이건 오래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나 절대 빼앗길 수 없어. 뭐 이렇게 되면 주가 되는 기사와 종이 되는 기사가 전쟁이 벌어지겠죠.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런 과정이 이제 중세의 전쟁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주가 되는 기사와 종이 되는 기사가 있고 이렇게 봉토를 매기로 충성과 봉사를 다하겠다고 서로 계약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계약관계는 어느 한누가 약속을 파기했을 때 계약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그것이 중세의 전쟁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종이 되는 기사는 무조건 종의 위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자신이 받은 1학년 영토를 우리 1학년이 1반부터 7반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되는 기사도 역량이, 지 능력이 뭐 1반부터 2반 정도의 영토밖에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고 쳐봐요. 그럼 3반부터 7반은 운영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되는 기사에게 1학년 1반부터 7반까지 받았는데 그중 1, 2반 영토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3반부터 7반까지 해당하는 영토는 또 다른 세력이 작은 기사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 기사가 종이 아니고 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사가 또 다른 기사에게 이렇게 영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요 기사도 이럴 때 요 기사와 이때 이 기사는 종의 위치가 아니고 주의 위치겠죠. 그죠? 이때는 이 기사들이 종의 위치고 또 이 기사들도 자신의 영토를 분할해서 또 다른 기사들에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고 난 이후에 노르만족들이 다시 서유럽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서유럽
중세 시대 때는 이렇게 영토와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기사와 기사 간에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계약 관계들이 아주 수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수많이. 그러면 이 기사들은 어찌 보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이 기사들의 기사 위에 기사 위에 기사 위에 기사 위에 주가 되는 기사 위에 주가 되는 기사 위에 주가 되는 기사 위에 요 주가 되는 기사 위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하는 기사가 있겠죠. 그 기사는 바로 뭐라고 부르겠어요? 네, 그렇죠. 왕이라고 부르겠죠. 요 꼭대기에 있는 기사는 당연히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 그래서 이 왕에 해당되는 이 기사를 정점으로 나름의 피라미드가 구성이 되고 이 기사들 간의 이 기사들 간의 피라미드 구조가 바로 중세 봉건 왕국이 되는 거예요. 중세 봉건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세력이 크고 중간이고 작은 기사들 간의 이 쌍무적 계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서로 영토를 주고 받고 또 군사적 봉사와 충성의 의무를 다하고 이런 계약 관계가 피라미드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라미드 기사들 간의 계약 관계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 나름의 국왕 역할을 하고 그 왕을 정점으로 하나의 중세 봉건 왕국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탄생한 봉건 왕국의 왕은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답은 뻔하죠?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주가 되는 기사와 종이 되는 기사가 요 세대 때는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관계가 상당히 어찌 보면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들은 관계가 좀 애매모호하겠죠. 당장 이 세대들은 영토를 주고받은 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종이 되는 기사도 주가 되는 기사에게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이 기사의 아들의 아들, 이 아들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영토, 이건 원래 내 거야. 저 주가 되는 기사가 줬다? 이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좀 관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왕의 말이 저 말단 지역까지 제대로 전파가 되질 않겠죠. 사실상 이 기사들이 받은 영토는 왕의 영토라고 형식적으로 설정만 해놓을 뿐 이 기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영토는 사실상 독립적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양 중세 유럽의 이 봉건 왕국들은 중앙집권적인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주가 되는 기사가 종이 되는 기사에게 봉토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 봉토를 뭐라 부르냐? 이 봉토를 뭐라 부르냐면 이 봉토를 바로 장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원. 자, 그럼 이 장원제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원제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제의 또 다른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 되는 기사와 종이 되는 기사가 바로 이 봉토를 매개로 서로 이 계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때 받은 봉토를 뭐라 부르냐면 장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원. 이 종이 되는 기사가 이들에게 받은 거죠. 이들에게 받은 거. 그래서 이 기사가 직접 운영하는 영토를 장원이라고 하는데 이 장원에는 누가 있냐면 영주라는 사람과 농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농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영주는 바로 누구냐면 이 주종제에서 설명하면 기사가 되는 거예요. 기사. 이해되셨나요? 주종자라는 개념에서는 전부 다 어느 정도 토지를 가지고 사병을 거느리고 있으면 이 기사라고 불렀죠. 그죠? 근데 이 기사들이 농노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장원으로 가면 이름이 영주가 되는 거예요. 기사 이퀄 영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영주가 거느리고 있는 이 장원의 모습을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 116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교과서 116페이지 아래쪽에 이 기사, 장원이 거느리고 있대. 영주가 거느리고 있는 장원의 모습을 좀 그림화 시켜 놓은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기사는 자신이 받은 영토를 장원이란 형태로 유지를 했고 그 장원 내에서는 본인을 영주라고 일컬었어요. 그리고 이때 영주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그랬는데 농노. 이 농노가 용어도 좀 생소해요. 그죠? 이 농노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뭐의 합성어냐면 농민과 노예의 합성어, 농민과 노예의 합성어를 농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농민과 노예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영주가 거느리고 있는 장원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농노라고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이 농민과 노예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때 농민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농민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고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내 가정을 꾸리면서 생활하는 사람. 실제로 이 장원에서 영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농노는 이 농민적 요소, 기본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개인 가정을 꾸리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예적 요소도 있어요. 노예적 요소는 뭐가 있냐면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 밖으로 그 어디든 이사를 갈 수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내 몸이, 내 인신이 바로 이 장원에게, 영주에게 속박이 된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표현해 보면, 자, 농민의 요소로서는 일정 정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어요.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노예적 요소로서는 거주 이전,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농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농노는 또 영주에게 어떤 의무를 해야 됐냐면, 농노는 일주일이 7일이라고 친다면 그 중에 3일은 영주가 가지고 있는 영토를 직접 경작을 해줘야 돼요. 영주의 농지를 농노들이 일주일에 3일 동안 경작을 해줘야 되는 부역의 의무가 있었어요. 부역의 의무가 있었고 또 일정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됐어요. 세금을 내야 됐고 또 이 장원 내에서 운영하는 제분소, 제빵소 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주가 운영하는 제분소, 제빵소를 이용해야만 했어요. 또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제분소, 제빵소를 만드는 권한도 영주가 독점을 했거든요. 이렇게 농노는 영주에 이런 의무를 지면서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영주가 농노를 지배하는 최대 권리가 뭐냐면 바로 재판권이에요. 재판권. 이 영주는 어찌 보면 영주라고 표현되었을 뿐 왕이나 진대 없어요. 그 장원 내에서는 영주말이 곧 법이에요. 영주말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거나 영주에게 반하는 일이 발생하면 농노를 처벌할 수 있는 그 재판권을 영주가 가지고 있었어요. 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영주를 왕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왕인가요? 영주가 받은 땅은 곧 누구의 땅이에요? 이 주가 되는 기사가 준 땅 아닌가요? 그럼 주가 되는 기사가 종이 되는 기사의 장원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간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주가 되는 기사가 종이 되는 기사에게 봉토, 장원을, 땅을 넘겨줬을 때는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주가 되는 기사가 종에 해당되는 기사에게 절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중상고라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나보다 세력이 약한 기사에게 1학년 땅을 건네줬다고 했죠. 그러면 1학년 내에서 벌어지는 그 어떠한 일도 나는 그 일에 관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가 되는 기사가 종이 되는 기사에게 부여해준 그 봉토 내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간섭을 못했어요. 이 권한을 뭐라 부르냐면 불이권이라고 해요. 불이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계약관계를 통해서 받은 영토, 봉토 내에서, 장원 내에서 그야말로
왕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 불이권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봉건 왕국의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는 이 피라미드 최고 정점에 있는 이 왕이 모든 영토의 소유권이지만 실질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중세 유럽의 이 봉건 왕국들은 대개 왕권이 힘이 약하고 그 밑에 있는 어찌 보면 이 주가 되는 기사보다 종이 되는 기사가 영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미약하고 그 밑에 있는 기사들, 이 사람들을 이제 귀족, 백작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막 교체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서양 중세 유럽을 설명하는 이 봉건제가 바로 이 주종제와 장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리스트교 얘기도 해야 돼요. 이때 영주가 농노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농노도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농노도 왜 자신의 자유로운 요소를 포기하고 영주 밑으로 기어 들어갔을까요? 왜 기어 들어갔냐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상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우리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선생님이 강도를 당했다고 쳐봐요. 그럼 선생님은 그 즉시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죠? 그렇죠. 경찰서에. 행정부가 운영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죠. 나 강도당했으니까 내가 피해당한 것을 뭔가 회복해줘라.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는 경찰, 행정부, 국가라는 체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정부 국가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양 중세 유럽에서는 이런 행정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상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기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 농민들은 나를 보호해줄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농민들은 힘이 있는 자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있는 자에게 자신을 의탁하면서 자신의 자유로움을 조금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이 노예적 요소를 가지게 돼서 농노가 되는 거예요. 농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영주와 농노 사이를 더 나아가서 이 기사와 기사 간의 이 주종 관계를 합리화시켜주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것을 합리화시켜주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황이 이 봉건제, 주종제, 장원제를 합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건 또 뭔 소리냐? 우리 작게 한번 가보면 영주와 농노 간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또 해볼게요. 농노도 원래는 자유로운 농민인데 자신을 보호해줄 세력이 없다 보니까 힘이 있는 영주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그 모습에서 농노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화되면 농노들도 뭔가 자유로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농노들도 영주에게 내가 왜 부역을 해야 되는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의구심을 누가 해소시켜 주냐면 이 농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크리스트교의 지도자들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크리스트교의 지도자, 바로 작게 말하면 사제, 좀 더 크게 말하면 주교, 더 크게 말하면 대주교,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리더가 누구라고 그랬죠? 교황이라고 했죠? 이들이 농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크리스트교의 지도자들, 사제, 주교, 대주교, 교황들이 이 농노와 영주 간의 관계를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시켜주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해주는 그 지역의 사제, 주교, 우리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신부님, 목사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 목사님들도 이 서유럽 중세 시기 때는 자신의 위치가 불안불안해요. 왜 불안불안하냐면 과거에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는 로마 제국이 크리스트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해주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전부 다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트교 교리를 전파하는 사제, 주교, 대주교들이 좀 로마의 보호 아래 떵떵할 수가 있었죠. 또 안정된 그 직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렸죠. 프랑크 왕국도 분열이 되고
노르만족들이 이동하면서 서유럽 일대에 행정부가 사실상 사라진 거예요. 일반 농민들만 보호해줄 세력이 없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교회 세력도 보호해줄 행정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교회에 선생님이 사제라고 쳐봐요. 과거에는 로마 행정부가 나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제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를 죽이거나 내 자리를 없애버리거나 하는 세력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느 조그마한 마을의 사제나 좀 더 큰 마을의 주교나 조금 더 큰 국가의 대주교나 그리고 교황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실질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질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신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 목사나 신부님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한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을 누구로부터 찾았냐면 이 기사들에게 찾은 거예요. 이 기사들에게. 그래서 조그만한 마을의 사제나 주교들은 이 기사들이, 장원에서는 이 기사들을 뭐라 불러요? 영주라 부르죠. 이 영주가 농노를 지배하는 이 체제를 조그마한 마을의 사제와 주교들이 이 관계를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농노들은 크리스토교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농노들에게 야, 저 기사, 저 영주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하늘이 인정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세금 내고 또 부역하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에 반감을 갖지 마.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이 점 찍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교회가 영주와 농노 혹은 어찌 보면 기사와 기사 간의 관계, 이 관계도 합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제, 주교, 대주교, 이 크리스토교의 성직자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해야 되는 종교적 의무만, 종교적 역할만 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관여를 하고 있냐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교회의 순수성이 좀 타락해 보이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 교황이 세속화되었다. 교회 교황이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의 교황도 살아남기 위해서, 중세 유럽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기사들을 이쁘게 꾸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는 원래 종교적 지도자,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면 그뿐인데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힘이 있는 기사들의 정권을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됨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성직자들이 좀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세속화된 교회를 바로잡고자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 개혁 운동이 바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도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도 있죠. 그죠? 이분들은 우리 천주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단체에서 그야말로 수행만을 위해서, 교리 연구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시는 분들을 수도사라고 하고 그분들이 위치한 곳을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이 수도원이 요 시기에 상당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 중에 가장 혁신적인 수도원이 10세기경에 정확히 연도로는 910년경에 생긴 클루니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클루니 수도원. 이 클루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의 세속화를 극복하자는 막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 얘기는 우리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요 국가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